안녕하세요. 북세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제3편 13개 영국 식민지에서의 생활과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에 열을 올리기 시작할 무렵에요.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서로 간의 무력 충돌은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사실이 되었죠. 스페인은 북서부에서, 프랑스는 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들의 식민지를 확대하였고요. 영국은 북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에 시작돼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된 대영제국과 13개의 영국 식민지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13개 영국 식민지에서의 생활과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영국의 식민지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건설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영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고요. 북미의 거대한 땅덩어리는 영국인들에게 하나의 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만연해 있었던 경제 모델은요, 중상주의가 그들의 이웃 나라보다 더 많은 힘과 명망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 열강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었죠. 이러한 중상주의는 경제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을 확대하려고 시도되었습니다. 앞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금과 은으로 경제적 부를 얻었던 것 같이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유럽에 공급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이유로 중상주의는 식민지 건설을 부추겼죠. 이러한 경제활동의 스타일은 종종 전쟁으로 이어지면서요. 유럽과 초기 미국 역사를 통틀어 많은 전쟁은 경제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에 대한 관심은 영국에서 계속 커져만 갔는데요. 정치적 이슈와 교회 분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게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이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요. 버지니아 지역에 수많은 무역회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13개 영국의 식민지는 1607년 버지니아로 이주한 105명이 세운 제임스 타운에서부터 시작해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이어지는데요. 무려 170년에 가까운 세월을 영국의 왕실 및 의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13개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요, 바로 이 지역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미국을 건국하기 때문인데요. 13개 영국의 식민지의 영토는 미국의 지도에서 대서양을 바라보는 북동부인 매사추세츠 해안의 일부였던 지금의 메인주에서 뻗어나가 멀리 남부 조지아까지 해당됩니다. 전체 인구의 85%가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과 아일랜드인이었고요. 독일인이 5%, 네덜란드인이 4%였고요. 네덜란드인은 뉴 암스테르담, 즉 지금의 뉴욕과 북부 주변 지역에 거주했고요. 독일인들은 주로 펜실베니아에 모여 살았죠. 13개 영국 식민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북부에 위치한 뉴 잉글랜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뉴 햄프셔, 매사추세츠 해안, 로드 아일랜드와 코넥티컷 식민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중부 식민지에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를 포함하며 끝으로 남부 식민지에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가 이에 해당됩니다. 북부 식민지는 추운 기후와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아 농사보다는요, 거주민들이 주로 수산업, 제염, 벌목, 모피 무역으로 수입을 얻었고요. 후에는 고래잡이와 지하 자원 등의 개발로 사업가들로 인해 조선소가 들어서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철강 공장이 건설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최고의 공업단지로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북부 식민지의 공업 위주의 발전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고요. 농업이 위주였던 남부 식민지와 큰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서요. 이런 사업력은요, 결국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요, 지금의 미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중부 식민지는 네덜란드인들과 스웨덴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609년에 시작된 네덜란드 무역상들은 허드슨, 델라웨어, 코네티컷 강에 각각 모피 무역소를 설립하여
오피 무역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는 아예 허드슨 강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 네덜란드 식민지를 만들었죠. 네덜란드인들은 영국 식민지들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벌이면서요. 뉴 잉글랜드와 버지니아의 많은 생산품들을 그들의 선박에 싣고 유럽으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서인도 회사는 상업적으로 큰 이윤을 남기며 뉴 네덜란드를 성장시키기 원했지만요. 영국 식민지와 같은 수준의 정착지를 만드는 데 실패하게 되죠. 또한 1650년대부터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1674년에 네덜란드는 웨스터민스터 조약에서 그들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서 북아메리카의 네덜란드의 식민지는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부에 비해 남부의 식민지는 농사짓기에 비옥한 토지로 식민지 초에는 일반 작물 농사가 주를 이루어 자국 내의 판매를 위주로 하였지만요. 원주민으로부터 담배 농사법과 옥수수 경작법을 배우게 되어 수익성이 좋은 목화, 담배,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해 해외에 수출하기에 이르렀고요. 버지니아에서 재배된 담배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만 갔죠. 하지만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인기 작물인 담배와 사탕수수를 경작할 인력 부족 현상이 다다르게 되자 이에 해결책으로 1619년 네덜란드 선박에 노예를 싣고 식민지에 오면서 본격적인 노예제가 도입되기 시작해서요. 1637년에 이르러서는 매사추세츠 마블헤드 항에서 직접 노예들을 수송할 노예선을 출항시키기도 했죠. 약 28만 7천 명의 노예가 160년에 걸쳐 13개 식민지로 수입되었고요. 노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자유와 기회의 땅인 아메리카 대륙은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절망의 땅이 되면서 개척 정착민들과 노예들이 함께 어우러져 남부 식민지를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듯 북아메리카에서 식민지가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는 동안에요. 영국 본토에서는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선 1642년에 발발한 잉글랜드 내전인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로 나뉘게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1648년 찰스 1세가 참수를 당하게 되면서 의회파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영국 내에서의 상품 생산력은 대폭 감소되었고요. 이 틈을 타 네덜란드가 시장과 운송에서 영국을 압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당시 영국의 호국경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은 1651년 네덜란드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항례주의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에 즉각 네덜란드가 영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이듬해 네덜란드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2년간의 전쟁을 통해 영국은 네덜란드를 북아메리카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고요. 그 후로부터 40년 뒤인 1692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왕위 계승을 놓고 전쟁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두 번의 왕위 계승 전쟁으로 영국이 모두 승리하게 되어 유럽에서는 프랑스보다 우위에 서게 되죠. 이번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와 프렌치 인디안 전쟁으로 맞붙게 되는데요. 1756년에 시작된 전쟁이 176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이 승리를 거두며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국 정부와 식민지 정부가 사이가 벌어지게 된 주 원인은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개의 식민지인들은 이 전쟁을 놓고 북아메리카에서의 놀라운 정가를 얻은 영국의 국민으로 승리를 얻은 것을 자축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영국은 식민지들을 영국 본토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13개 식민지인들이 서부 개척을 하는 것을 반대하게 이릅니다. 이는 식민지인들이 서부 개척을 시도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기에 군비가 지출되기 때문이었죠. 영국은 이미 오랜 전쟁들을 통해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었고요. 영국 정부가 이를 식민지들에게 과도한 세금으로 만회하려고 하였습니다. 1764년과 1765년에 영국이 설탕세와 인지세를 식민지인들에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희망을 품고 아메리카에 온 식민지 주민들은 이에 크게 저항하며 반발하는 시위가 급기야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되자 1766년 이를 철회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에 멈추지 않고 1767년 타운젠드 법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이 법은 납, 종이, 페인트, 유리, 홍차와 같은 일상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붙이는 법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인들은 이러한 타운젠드 법에 불만이 많아 영국 수입품에 대해 광범위한 불매 운동을 펼쳤고요. 그 와중에 보스턴에서는 시민 5명이 영국군에 사살되는 보스턴 학살까지 일어나 여론의 반발은 더욱 심해져만 갔죠. 영국은 결국 1773년 타운젠드 법을 폐지하는 대신 차에만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차는 중국, 네덜란드, 영국과 영국 식민지 순으로 유통되어 네덜란드 밀수업자들의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영국 정부가 제시한 홍차법은요, 중국 동인도 회사,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유통되는 구조로서 영국은 세수를 확보하고 영국민들과 식민지인들은 더욱 저렴하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이들은 다름 아닌 미국의 홍차 상인들이었는데요. 상인들은 네덜란드로부터 밀수입을 직접 해 세금을 내지 않고 유통시켜 부를 축적해 왔는데요. 영국의 홍차법으로 그들은 더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자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행동에 앞장섰던 인물은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의 육촌형이었던 사무엘 아담스였는데요. 그는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집단을 이끌고 행동에 나섰죠. 1773년 12월 16일 저녁 100여 명의 자유의 아들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을 한 채 차를 가득 실은 동인도 회사 무역선을 급습해서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을 위협하고 화물칸에 있는 342개에 달하는 나무 상자를 부수어 그 속에 있었던 차들을 모두 바다에 뿌려버립니다. 이로 인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손실은 엄청났고요. 지금의 원화 가치로 따지면 16억 원에 달하는 양의 차가 바다에 뿌려진 셈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1774년 영국은 함대를 파견해 보스턴 항을 폐쇄하고 매사추세츠 자치정부를 강제로 해산하게 이르고요. 기존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에서 영국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식민지 전역에서 소규모의 차 사건들이 1773년과 1774년 사이에 일어났고요. 그 이듬해인 1775년에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의 독립전쟁은 보스턴 차 사건 하나만 가지고 발발한 것은 아니었고요. 본격적인 독립의 의견은 1776년 전쟁 중에 발간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이 식민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더욱더 식민지인들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1776년 7월 4일 13개 영국 식민지하에 있던 주가 함께 모여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는데요.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놓고 국가 휴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선언이 있은 후 약 8년간에 걸친 전쟁 끝에 1783년 9월 3일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파리 조약을 거쳐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3편의 영상을 통해 아메리카 시작에서부터 독립선언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역사적 내용들을 일일이 영상에 담아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미국의 건국을 알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미국의 역사는 차차 북사랑 카페에서 다루기로 하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